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연초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차 산업혁명 요즘 참 자주 듣는 단어인데 네. 이게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워낙 많이들 소개가 돼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다음에 4차 산업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지난해 초에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주창한 뒤에 세계 각국에서 화제가 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거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1차 산업혁명 이후에 18세기 말에 전기기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전기기관을 통한 어떤 기계적 혁명이 있었다면은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대량 생산이 일어났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화로 대표할 수 있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는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처럼 AI, 인공지능, 또 사물인터넷, IoT라고 하지요. 빅데이터, 또 무인자동차, 3D 프린팅, 또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라든가 AR, 증강현실 이런 기술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AI 플러스 ICBM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기술하고 ICBM이라는 것은 IoT를 통해서 C는 이제 클라우드에 그 데이터를 저장해서 네. 이렇게 모아진 B는 빅데이터들을 M은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산업으로 꽃을 피운다. 이렇게 해서 이제 AI 플러스 ICBM이라고도 하지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뭐냐? 특징은 이제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서 실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의 지능화와 초연결. 아까 이제 IoT, IoE 하는 것처럼 이렇게 초연결을 지향하게 되고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서 속도나 범위나 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편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또 쓰나미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다가옴에 따라서 기술 분야 간의 경계라든가 또는 현실과 가상세계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특히 이제 앞으로는 유전체 분야라든가 IoT 분야라든가 사이버 보안 이런 분야에서 엄청난 세계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한두 가지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가 통합되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구체화하는 정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네. 대선 예비 그 후보들이 이런 공약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계속 주창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보통 이제 작년에 한참 떴던 그 유행어들은 금년에 조금 소멸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금년에 들어서는 연초부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그 화두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거버넌스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만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이 그만큼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다 이런 것들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장 동력의 상실이라든가 또 분배 구조의 왜곡 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갈등 소득이라든가 이념, 지역, 세대 간의 갈등, 뭐 남북 이런 갈등 문제,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가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문제, 또 기후 변화 대응 문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 해결해야 될 문제지요. 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은 이 저성장 고착화라든가 잠재 성장률 저하, 또 주력 산업의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심화, 인구 절벽, 고용 절벽, 최근엔 또 신뢰 절벽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 퍼펙트 스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그 당면 이슈 중에서도 일자리라든가 먹거리 또 성장 동력 확보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과학기술이고 과학기술은 사람과 연결되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창의적인 인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날 과학기술은 이 제조업 경쟁력뿐 아니라 삶의 질이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 해결, 또 국가 안보라든가 정치,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모든 분야 발전의 중심이 되고 있어서 국정 운영도 이제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발전 이런 것들을 도모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2, 3년 전보다도 지금 더 빠르게 지금 다가오고
받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이게 얼핏 보기에는 이제 빨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즉 과학계라든가 이런 데서 과학기술은 빨리 실용화시키고 돈 되는 연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이제 멀리 보고 긴 호흡으로 기초 원천 기술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종종 뭔가 아규먼트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느 한쪽만 그렇게 주장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발빠르게 과학기술 ICT를 활용해서 대응을 하고 동시에 긴 호흡을 가지고 세계적인 기초 원천 성과 창출을 위해서 그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발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 ICT 기술이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기존 산업에 융합해서 기존 산업을 고도화시키고 또 R&D 성과를 바탕으로 한 창업이라든가 신산업 신시장 창출을 가속화시키고 또 대학이나 출연연 이런 공공섹터에서 나오는 연구 성과를 확산 활용 실용화에 중점을 두어 나가는 한편 또 이제 세계적인 원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하고 싶은 연구, 잘할 수 있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든가 또 한우물을 팔 수 있는 신명나는 연구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또 연구 인프라나 지원 인력 확충하는 문제, 자율과 안정적인 연구 여건 조성 이런 데 중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뭐 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뭐 생애 첫 연구 같은 그런 네. 정책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힘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째가 여야를 불문하고 초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육성 지원을 해나가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성장 동력 확보하는 문제가 여야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예. 다 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현 정부에서 나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창조 경제 관련 정책들이 좀 이제 어떤 본 궤도에 올라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뭐 엔트러프로너십을 통해서 창업 분위기가 지금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든가.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다음 정권에서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냥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처 간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입니다. 특히 이제 공공 부분, 그러니까 출연연구소나 대학에서 창출된 기초 원천 성과가 중단되지 않고 다음 개발 연구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데 협력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이제 이런 성과들이 실용화를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 계곡을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걸 이제 우리가 하도 어렵기 때문에 데스밸리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문제만은 아니에요. 예.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데스밸리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신기술 제품이 나오면은 이 각종 진입 장벽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법 제도라든가 덩어리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원격 진료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예.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법 제도도 미치지 못하고 또 거기에 각종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과학기술 관련 부처하고 수요부처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런 걸 풀어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적으로 개발된 성과라 하더라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못 맺지요. 그럼 후발자가 따라와서 그냥 그렇죠. 투과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요새 과학기술 거버넌스 문제도 많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검토할 때에도 정부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체제가 뭔지 그런 데 중점을 두어서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활발히 논의 중인데 네.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는지 좀 짧게 들어볼까요? 거버넌스 문제 관련해서는 아마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이 이 부처이기주의, 조직이기주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제 예상치 않게 대선이 지금 치러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러면 이제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다음 정권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들이 없죠. 그런데 그때 이제 부처이기라든가 조직이기라든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형태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장 고민할 점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삶의 질, 사회 문제 모든 분야 발전의 중심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제대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재원할 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가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 특성이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현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중심, 현장 중심 그리고 철저하게 자율과 안정, 지속이 가능한 체계가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부분적인 문제 해결, 땜질식 처방이 아니고 이번에는 정말 전반적이고 근원적인 그러니까 패러다임 체인지의 중심을 두고 그런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과학기술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이 매 5년마다 지금 반복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향후 50년을 바라보고 적어도 10년, 20년 지속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데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연초부터 뜨거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대응 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